전쟁은 총과 대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이며 역사를 쓰고 있죠. 지금 이 순간 그 숨겨진 전선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사연을 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방연구원에서 군사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마르친 코발스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달 전의 일이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당시 저는 그저 신문기사를 하나 읽었을 뿐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단순히 한 장의 기사가 아닌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제 앞에 펼쳐졌고 그 퍼즐의 모양은 점점 더 불길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죠. 2024년 4월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폴란드의 국방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카페의 창가 자리를 차지한 채 커피를 마시던 중 신문 한 장이 시야에 들어왔죠. 낯선 기사의 제목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베트남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 요청 K방산의 아세안 시장 진출 청신호. 솔직히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그다지 신선하지 않거든요. 폴란드만 하더라도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안보 태세를 한층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폴란드가 이 정도로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을수록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치 머릿속에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뭔가 있다는 신호가 계속 떠오르는 느낌이었죠.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결정, 처음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니까요. K9 자주포는 최대 4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초당 6발의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능을 가진 자주포입니다. 2024년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폴란드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미 200대 이상의 K9을 도입하며 우리 안보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베트남일까? 제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며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제 직업이 뭐겠습니까? 군사전략 분석가는 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베트남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중심지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나라죠.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를 아십니까? 베트남은 과거부터 북한과 꽤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도 군사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이어온 사이입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베트남은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지지하며 중립적이고 외교적인 무대를 제공했죠. 베트남은 과거 1986년 도이머이라는 경제개혁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치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요청을 했다는 점은 단순히 무기 도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예술단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여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축전에는 베트남의 민속예술단 소속 가수들이 참여하여 북한 노래를 공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노동당 깃발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북한 노래를 불렀으며 무대 뒤 스크린에는 노동당 깃발 이미지와 평양의 열병식 장면 등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행적에 대해 제가 이런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처음엔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점점 제 머릿속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베트남이 도입한 K9 자주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폴란드인으로서 우크라이나 꼴나지 않으려면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에 흘러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 두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그 기술을 러시아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고 있죠.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북한은 이를 기회 삼아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많고 기술도 뛰어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소모한 무기가 워낙 많아 역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첨단 무기 기술이 흘러들어간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K9자 주포를 역설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다면요. 그뿐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해 나토에 대항한다면요.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을 품게 된 데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한몫했습니다. 몇 달 전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방위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의 실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 이들은 폴란드가 직면한 러시아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K9 자주포를 예로 들죠. 이 자주포는 사거리와 명중률에서 세계 최정상급이고 유지보수의 효율성까지 겸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무기 성능에 감탄하며 안도했었습니다. 아,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진 동맹이 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기술이 자칫 잘못된 손에 넘어갔을 때의 위험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 품고 넘어갈 순 없으니까요. 나토 회원국들과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상의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과 관련된 협력 뒤에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변수가 따라오니까요. 베트남이 K9자 주포를 요청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적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합니다. 제가 놓친 퍼즐의 조각들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이 완성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지금은 질문을 던지는 단계일 뿐이지만 언젠가 답을 찾는 날이 오겠죠.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는 우리가 이런 퍼즐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이 지난 3년 동안 도입한 주요 무기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어온 무기였어요.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베트남이 서방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2023년 12월에는 이스라엘제 스파이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러시아제 S-400 트라이엄프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거리 방공 능력을 확보했죠. 이번엔 한국산 K9자 주포를 요청했다고요? 물론 국방 현대화를 위해 서방 무기를 도입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2023년에 도입한 러시아산 무기 일부가 공식적으로는 국내 재배치를 위한 비공개 이동으로 처리됐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재배치였을까요? 제 머릿속에 불길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간 뒤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말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방사포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국제뉴스를 통해 퍼졌었거든요.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부품과 기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트남에서 사라진 무기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그리고 그 무기들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면 이 모든 연결고리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폴란드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얀 스토야르스키였어요. 냉철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쉽게 설득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했죠. 얀, 이건 그냥 평범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K9자 주포를 요청한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그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마르친, 당신의 분석이 흥미롭긴 하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걸 걱정해야 하지? 베트남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나라잖아. 그리고 한국 방사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얀의 의심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들었죠. 맞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오랜 외교적 유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들여온다고요?
만약 그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제 말을 듣긴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거죠. 다행히 저는 몇 달 전에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방부 관계자와 한국 대사관에서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준 대령이었습니다. 김 대령과의 첫 대화는 조금 어색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바로 꺼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혹시 베트남이 요청한 K9 자주포 거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김 대령은 제 말을 듣더니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신중한 태도로 답을 하더군요. 베트남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현재로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얀도 김대령도 제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제시한 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여러 정황과 가능성에 근거한 추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업은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닥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옳다면요? 머릿속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책상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퍼즐을 풀기 전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베트남의 K9 자주포 요청은 단순한 군사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큰 국제적 퍼즐의 일부였습니다. 북한,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 세 나라를 잇는 보이지 않는 선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습니다. 나토 내 동맹국들과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맞추기 전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평화란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낼 수 있을 때 유지되는 거니까요. 사람이 직업병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엔 그게 더 심한 편입니다. 군사 전략가라는 일은 늘 최악을 상상하는 직업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예쁜 하늘이나 도시의 활기를 느낀다고 하지만 저는 길가에 서 있는 CCTV나 거리를 지나가는 군용 차량만 봐도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저 CCTV는 왜 저 위치에 배치됐을까? 라거나 저 장갑차의 노선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같은 생각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늘 이렇게 불안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뒤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우연히 새로운 자료를 접했습니다. 베트남의 국방비 지출 내역과 함께 그들이 최근 구매한 러시아 무기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었죠. 이 데이터는 분석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베트남이 구매한 러시아제 T-90 전차와 S-400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T-90 전차는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한 러시아의 대표 전차로 현대전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위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베트남이 이 전차를 도입한 뒤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으로 100대 가까운 T-90 전차가 실전 배치됐다는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S-400 방공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방공 무기 체계로 사거리가 400km에 달하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요격할 수 있죠. 그러나 S-400 방공 시스템의 경우 베트남이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만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비공식 루트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런 무기를 들여왔는데도 베트남 군대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기를 구매하고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돼?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거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이뤄졌던 비밀 무기 거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러시아제 무기를 북한으로 넘겼다면? 그렇다면 지금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K9 자주포 역시 그와 같은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폴란드 국방부의 몇몇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베트남의 무기 거래 패턴과 북한, 러시아와의 연결 가능성을 설득해야 했죠. 여러분, 제가 설명한 시나리오가 단순히 과민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을 듣던 얀 스토야르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죠. 마르친, 그건 그저 내 추측일 뿐이야. 증거를 가져와. 그래야 우리가 너를 믿고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얀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증거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제를 무조건 가벼이 넘겨선 안 된다는 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됐고 저는 더 큰 숙제를 떠안은 기분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의 김영준 대령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김 대령도 점점 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죠. 대령님,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이 요청한 K9자 주포의 수량이 일반적인 도입 규모를 훨씬 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 무기 도입 패턴을 보면 일부 무기가 실종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르친 씨, 솔직히 저희도 이런 거래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요한 아세안 파트너입니다. 거래를 중단하거나 의심만으로 협력을 깨트리기엔 어려운 상황이죠. 그의 말이 현실적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이 경제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K9자 주포는 한국 방산의 상징적인 무기라 이 거래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거래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김 대령에게 모든 정황과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내부의 소식통이 보낸 익명의 이메일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지만 제게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베트남 내부에서 K9자 주포 도입 뒤 이를 제3국에 재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거래는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히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가 아니야. 나토,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얽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군. 저는 이 정보를 나토 내의 동료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젠 더 이상 혼자 고민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나토 내부에서는 여전히 저의 경고를 단순한 가설로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추가 조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베트남의 K9자 주포 도입건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한 장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의 무기 거래 패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그리고 사라진 러시아 무기들에 대한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었죠. 다음 날 아침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에 새들이 날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림과 조바심,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혼란스럽게 뒤섞였거든요.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도 그 안의 단어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죠. 사실상 정신이 딴 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동료들의 추가 조사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익명의 메일로 받은 정보, 그리고 제가 분석한 베트남의 무기 도입 패턴. 이 둘을 하나로 엮으니 점점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K9자 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고위층이 이 무기를 다른 나라,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나 러시아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한국 방위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무기들이 북한이나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다면 동유럽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겁니다. 특히 폴란드와 같은 국가는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니까요. 그날 저는 나토 내부의 몇몇 동료들에게 베트남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취합을 하는 작업이 이어졌죠. 마르친, 내 분석이 흥미롭긴 해. 그리고 베트남에서 북한과의 교역에 개인 거래도 많은 것을 확인했으니 우린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을 무작정 막을 확실한 자료가 없어. 하지만 가능성이라도 한국에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는 너무 늦을 거니깐 제가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토 내에서 공식 자료를 한국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김영준 대령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를 모두 공유할 테니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대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죠.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 며칠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맞다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텐데도 말이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다면 북한은 이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테고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제 자신에 대한 의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모든 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직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군사전략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준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마르친 씨, 한국 정부에서도 이 거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제 의심이 근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김 대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측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특정 고위급 관계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거래는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비공식 접촉이라니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 대령과의 대화 이후 저는 곧장 나토의 동료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회의적인 반응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늦는다면 이 무기 거래가 전 세계에 미칠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회의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부 동료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한국에 전달된 후의 일들은 더욱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는 제가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방사청장 그리고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졌어요. 특히 베트남과 북한의 군사협력 이력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더군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양국 간 32차례의 군사대표단 상호 방문, 10억 원의 군사기술 협약.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3년 12월 베트남 국방차관의 평양 방문 직후 포착된 정보였어요. 북한의 한 군수공장에서 갑자기 러시아제 무기 역설계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보유한 러시아 무기 기술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죠.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베트남 고위 관리들의 비밀 통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통신 내용에는 K9자 주포의 핵심 기술을 북한에게 거래하려 했던 시도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황들이 모이자 회의장의 공기는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K9 수출을 즉시 보류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도 동의했습니다. 베트남과 북한의 협력관계를 고려하면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적국의 손에 들어가면 전력 우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결국 국방부는 K9 수출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베트남 측에는 기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외교적 표현을 써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한 장의 신문 기사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렇게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방 분석가로서 15년을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크라쿠프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직감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제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때로는 작은 관찰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죠. 전쟁은 총과 대포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 뒤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선에 서 있는 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한국의 빠른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베트남의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패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사실, 여러분도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욱 알찬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찬 튜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